복철아,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정신이 나갔느냐? 여든의 김석규 어르신께서 방 안에서 절규하셨습니다. 붉은 석양이 서쪽 하늘을 물들이고 산자락 마을에 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15해를 함께한 누런소 복철이가 갑자기 미친 듯 날뛰며 어르신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소야, 내가 너를 15년이나 키웠는데 이게 내가 할 짓이냐? 김석규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복철이의 눈에는 낯선 광기와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석규 어르신께서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복철아, 내가 정말 화내기 전에 당장 나가라. 한 번만 더 그러면 정말 혼날 줄 알아. 그 순간 복철이는 평생 처음으로 거친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소의 울음이라기보다 원시적인 포효와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구나. 이럴 수가. 김석규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석규 어르신과 복철이 15년간 함께한 두 생명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회색빛 아파트 숲에서 보낸 35해. 김석규 할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이 어느 순간부터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68배 나이에 퇴직을 맞이한 그는 아내 양현금 할머니와 함께 오랜 꿈이었던 귀농을 결심했죠. 도시의 소음과 매연,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석규 씨, 이제 우리도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가요. 양현금의 눈빛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산자락에 자리한 작은 농가를 구입한 날, 김석규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던 것 같았어요. 맑은 공기, 새소리,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산의 능선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경이로웠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뭐부터 시작할까? 김석규가 물었습니다. 양현금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 한 마리 키워볼까요? 농사도 도울 수 있고 외롭지도 않을 것 같아요. 다음 날 두 사람은 근처 축산시장에 갔고 그곳에서 갓 태어난 송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죠. 갈색 반점이 섞인 하얀 송아지는 큰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양현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요? 김석규가 물었습니다. 양현금은 송아지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철이라고 해요. 복을 철철 가져다 줄 우리 아이. 그 순간 복철이의 눈빛이 유난히 반짝였던 것을 김석규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마치 자신의 이름을 알아들은 것처럼 복철이는 작게 울음소리를 냈고 새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그렇게 열렸죠. 농사일이 서툰 김석규는 처음에 많은 실수를 했어요. 밭을 갈다가 이웃의 경계선을 침범하기도 하고 씨앗을 너무 깊게 심어 싹이 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복철이는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어요. 복철이의 존재는 어느새 그들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보, 복철이가 정말 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우리 텃밭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양현금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석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저 녀석이 우리 집에 온 뒤로 매일이 행복하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시간, 김석규와 양현금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복철이가 외양간에서 쉬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도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평화로움이었죠. 석규 씨,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요. 양현금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당신 덕분이야. 늘 고마워. 김석규는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세월은 그렇게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복철이는 날이 갈수록 크고 건강해졌고, 김석규와 양현금도 농사일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서로가 있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복철이는 단순한 가축을 넘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죠. 복철아, 오늘도 수고했다. 김석규는 매일 밤 외양간에 들러 복철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김석규와 양현금, 그리고 복철이는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회색빛 일상은 이제 먼 기억으로만 남았고, 앞으로의 나날들은 더욱 풍요로울 것이라 믿었죠. 하지만 인생이란 항상 예측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들에게도 시련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양현금의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봄날 바치를 하던 그녀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죠.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미 뇌출혈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일주일간의 사투 끝에 양현금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김석규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금아, 어떻게 나를 두고 가니? 김석규는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장례식 내내 복철이는 묘하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주인의 죽음을 이해하고 슬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동물이 그런 감정을 느낄 리 없다며 웃었지만 김석규는 알았습니다. 복철이도 양현금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너도 그녀가 보고 싶구나. 김석규는 복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석규는 양현금이 없는 빈자리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를 떠올리게 했고, 모든 곳에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텃밭의 채소들, 마루에 놓인 그녀의 슬리퍼, 부엌에 걸린 앞치마까지. 하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혼자 먹는 저녁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김석규는 밥상 앞에 앉아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복철이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양현금이 세상을 떠난 후 복철이는 매일 저녁 김석규가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그의 방 창문 앞에 서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김석규는 이것이 복철이의 의도적인 행동임을 깨달았죠. 복철아, 들어올래? 어느 날 김석규가 창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물론 복철이는 대답할 수 없었고 그저 커다란 눈으로 김석규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로, 연민,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 김석규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복철이의 존재가 그에게 위안이 된다는 것은 확실했어요. 고맙다, 복철아. 내가 있어 다행이야. 김석규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5년, 10년. 어느덧 12년의 시간이 지나고 김석규는 여든의 노인이 되었어요. 복철이도 마찬가지로 15살의 늙은 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고 예전처럼 밭을 갈 힘도 없었죠. 그저 느릿느릿 걸으며 하루하루를 보낼 뿐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늙었구나, 그렇지. 김석규는 외양간에
앉아 복철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농사일은 이제 거의 하지 않았어요. 김석규의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복철이도 더 이상 일을 돕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을 찾았죠. 아침에 일어나 함께 마당을 거닐고 오후에는 산자락의 그늘에서 쉬고 저녁에는 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복철아, 현금이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 김석규는 종종 복철이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 복철이는 그저 김석규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두 생명체는 서로의 노쇠함을 조용히 지켜보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농사일은 없었지만 그들의 묵묵한 동행은 계속되었죠.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너와 현금이를 만났으니까. 김석규는 복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일상은 아주 단순했어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들었습니다. 특별한 일도 큰 변화도 없었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자연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날도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달리 하늘이 유난히 흐렸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산자락을 감싸고 공기 중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김석규는 아침부터 무언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지만 나이 탓으로 돌리며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날이 흐리니 비가 올 모양이구나. 김석규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철이가 평소와 달리 쉬지 않고 땅을 발로 치는 소리였죠. 김석규는 천천히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복철이의 모습은 낯설었어요. 평소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하게 우리 안을 배회하며 낮은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복철아, 무슨 일이니? 김석규가 다가가자 복철이는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외양간 문을 박치게 하더니 결국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행동은 처음이었죠. 복철이는 집 주변을 배회하며 계속해서 불안한 저음의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눈빛에는 김석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이 녀석이 드디어 노망이 들었나 보네. 김석규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철이의 이상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점심 무렵에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고 오후에는 집 주변을 계속해서 돌았습니다. 김석규는 복철이가 아픈 건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죠. 배가 아픈 건가? 아니면 어디 다친 곳이 있나? 김석규는 복철이의 몸을 살펴보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김석규는 마당에 앉아 복철이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문 앞에 있던 새끼 참새들이 갑자기 모두 날아올랐고 마당의 물동이 물이 미세하게 출렁였죠.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상하네. 김석규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복철이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마당을 빙글빙글 돌더니 갑자기 김석규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그를 응시했죠. 그 눈빛에는 공포와 절박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니? 김석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마을의 개들도 평소와 달리 지저대기 시작했고 산새들은
모두 둥지를 떠나 날아갔죠. 자연이 무언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김석규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뭐가 그리 불안한 거야, 복철아. 김석규는 복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달래보려 했지만 복철이는 그의 손길을 피했어요.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향하던 김석규는 문득 양현금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라면 복철이의 행동을 이해했을까요? 그녀는 항상 동물들의 마음을 잘 읽었으니까요. 현금아, 내가 있다면 좋을 텐데. 김석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복철이는 여전히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산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김석규는 복철이를 외양간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복철이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복철아, 밖에 있으면 춥잖아. 들어가자. 김석규가 복철이의 목줄을 잡으려 했지만 복철이는 고개를 흔들며 뒤로 물러섰어요. 김석규는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방 안에서도 복철이의 불안한 울음소리가 들렸죠. 김석규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김석규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김석규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불안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석양이 산자락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김석규는 하루 종일 복철이의 이상 행동에 지쳐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깊은 잠에 빠져들 무렵 방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그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복철이었죠. 복철아, 여긴 어떻게 들어온 거야? 김석규는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평생 한 번도 방 안에 들어온 적 없던 복철이가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복철이의 행동이었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에는 이상한 광기가 서려 있었죠. 복철이는 바로 김석규에게 다가와 몸으로 그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김석규는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하지만 복철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김석규를 밀어붙였죠. 김석규는 침대에서 내려와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생 복철이에게 한 번도 화를 내본 적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복철아, 내가 정말 화내기 전에 나가라. 김석규는 지팡이로 복철이를 위협했습니다. 그 순간 복철이는 평생 처음으로 김석규에게 거친 울음소리를 내뱉었어요. 소의 울음소리라기보다는 마치 야생 동물의 포효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내가 미쳤구나. 김석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철이는 김석규에게 돌진했어요. 놀란 김석규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복철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석규의 목덜미 근처 옷자락을 물었죠. 그리고는 그를 방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놔, 당장 놓으라고. 김석규는 발버둥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복철이의 힘은 강했습니다. 나이 들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소의 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었죠. 복철이는 김석규를 현관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이 망할 놈의 소. 내가 너를 15년이나 키웠는데 이게 뭐야? 김석규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마당에 도착하자 복철이는 잠시 김석규를 놓았습니다. 김석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숨을 고르려 했죠. 하지만 복철이는 그에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가와 머리로 김석규를 밀기 시작했어요. 그만, 김석규는 소리쳤지만 복철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철이의 강한 밀어붙임에 김석규는 다시 넘어졌어요. 이번에는 아예 땅바닥에 엎어졌습니다. 흙과 풀이 그의 얼굴과 옷에 묻었죠. 김석규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럴 수가 있니? 김석규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석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복철이를 바라보았죠. 15년간 함께한 동반자, 가족 같은 존재였던 복철이가 이제는 낯선 동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김석규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때 복철이의 눈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광기 어린 눈빛이 잠시 가라앉고 마치 슬픔이 깃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복철이는 다시 김석규에게 다가왔습니다. 안 돼, 더는 안 돼. 김석규는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복철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힘을 다해 김석규를 밀어붙였고 결국 김석규는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졌죠. 다행히 높지 않은 언덕이었기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김석규의 마음은 이미 깊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 망할 놈의 소. 김석규는 흙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어요. 언덕 위에 선 복철이는 이제 김석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정말로 미쳤어. 김석규는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그는 천천히 언덕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자신의 집에서 쫓겨날 수는 없었죠. 특히 자신이 키운 소에게 말입니다. 이 망할 놈의 소, 내가 미쳤구나. 김석규는 언덕을 오르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망할 놈의 소, 내가 미쳤구나. 김석규의 분노에 찬 외침이 산자락에 메아리 쳤습니다. 언덕을 오르던 김석규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는 분명 다른 것이었습니다. 구르릉.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듯한 저음의 진동이었죠. 뭐지? 김석규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복철이가 다시 울음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나 광기가 아닌 두려움이 담긴 울음이었습니다. 김석규가 고개를 들어 복철이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소의 눈에 담긴 순수한 공포를 볼 수 있었죠. 복철아, 김석규의 목소리에 의문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구르르릉, 더 크고 강한 진동이 느껴졌고 김석규의 발밑 땅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후 산 위쪽에서 굉음과 함께 돌과 흙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산사태다. 김석규는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복철이의 이상 행동, 불안한 울음소리, 그리고 그를 집 밖으로 밀어낸 이유까지. 복철이는 산사태를 감지하고 그를 구하려 했던 것입니다.
김석규가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산 위에서 토사와 바위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고 그의 집과 외양간이 순식간에 먼지구름 속에 파묻혔어요. 마치 종이로 만든 집처럼 모든 것이 부서지고 휩쓸려 갔습니다. 안 돼. 김석규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산사태가 멈췄어요. 김석규가 살던 집은 흘더미 속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만약 그가 집 안에 있었다면 지금쯤 생명이 위험했을 것입니다. 복철아. 김석규는 문득 복철이가 생각나 소리쳤습니다. 언덕 위를 보니 복철이는 그곳에 없었어요. 공포에 질린 김석규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쓰러진 복철이를 발견했습니다. 흘더미에 부분적으로 묻힌 채 복철이는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죠. 복철아, 괜찮니? 김석규는 허둥지둥 복철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복철이의 몸 일부가 흙에 묻혀 있었고 다리 하나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어요. 분명 산사태에 휘말렸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진 상태였습니다. 김석규는 떨리는 손으로 복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석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철이는 약하게 울음소리를 내며 김석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아무런 분노도 공포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함만이 깃들어 있었죠. 마치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나를 구한 거구나. 김석규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여기저기서 비명소리와 구조 요청이 들렸고 멀리서 구급차와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마을 전체에 큰 피해를 입힌 것이 분명했죠. 도와줄게, 복철아. 견뎌. 김석규는 복철이의 몸에서 흙을 조금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80의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석규는 모든 힘을 다해 복철이를 도우려 했습니다. 15년간의 동반자, 그리고 이제는 생명의 은인이 된 복철이를 위해 말이죠. 사람 살려. 여기 다친 소가 있어요. 김석규는 목이 쉬도록 소리쳤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구조대가 그들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사람을 우선 구조하려 했지만 김석규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 소를 먼저 구해주세요. 이 소가 내 목숨을 구했습니다. 김석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구조대원들은 김석규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복철이부터 구조하기로 했습니다. 특수 장비를 이용해 복철이의 몸을 덮고 있는 무거운 흙과 돌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버텨, 복철아. 조금만 더 버텨. 김석규는 복철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구조 작업은 계속되었어요. 김석규는 복철이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의 본능, 자연의 경고, 그리고 무엇보다 복철이와 자신 사이의 깊은 유대감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모두 너 덕분이야. 김석규는 복철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마침내 복철이가 완전히 구조되었을 때 김석규의 가슴은 안도감으로 가득 찼어요. 복철이는 다친 상태였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수의사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소는 당신의 목숨을 구했군요.
구조대장이 김석규에게 말했어요. 김석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를 구할 차례입니다. 임시 대피소는 마을 체육관에 마련되었습니다. 비좁고 소음이 가득했지만 김석규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필요한 건 오직 복철이의 회복뿐이었습니다. 주의사의 허락을 받아 복철이를 체육관 한쪽 구석에 안전하게 모셨죠. 비록 사람들의 불평이 있었지만 마을 이장이 사정을 듣고 특별히 허락해 준 덕분이었어요. 아저씨, 그 소가 정말 산사태를 예측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어느 아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김석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녀석이 나를 집 밖으로 끌어냈단다. 내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야기는 순식간에 대피소 전체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복철이를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심의 눈길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복철이를 바라보았죠. 할아버지, 무릎 다치셨네요. 치료 좀 받으세요. 젊은 구호봉사자가 김석규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석규는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보았어요. 언덕에서 굴러떨어지며 생긴 상처였지만 그는 이제야 그 통증을 느꼈습니다. 괜찮소. 먼저 복철이를 돌봐야겠소. 김석규는 고개를 저었어요. 날이 밝아오자 대피소에 새로운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질학자와 동물행동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은 김석규와 복철이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입니다. 지질학자가 말했어요. 동물들은 지진파를 인간보다 먼저 감지합니다. 특히 소와 같은 대형 포유류는 땅의 미세한 진동을 발로 느낄 수 있죠. 김석규는 그 말을 듣고 복철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철이는 왼쪽 뒷다리에 부목을 한 채 누워 있었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김석규가 다가가자 복철이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복철아. 김석규는 복철이의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때 복철이가 김석규의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혀가 그의 손등을 스치자 김석규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문득 12년 전 양현금의 장례식 날 그녀의 사진을 바라보던 복철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철이의 눈에서 양현금의 눈빛을 본 것 같았죠. 내가 항상 우리를 지켜왔구나. 김석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이 되자 대피소는 조금씩 조용해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었지만 김석규는 복철이 곁을 지켰습니다. 한쪽에 자리를 마련해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복철아 자니? 김석규가 속삭였습니다. 복철이는 눈을 반쯤 뜨고 김석규를 바라보았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 했구나. 내가 너를 오해했다. 김석규는 복철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앉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어떻게 15년 동안 함께한 너가 나를 해칠 수 있을까 생각했지. 하지만 내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 복철이는 조용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김석규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죠. 현금이도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김석규는 양현금의 이름을 언급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김석규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에서 양현금이 나타나 미소 지으며 그와 복철이를 바라보았죠.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의가 열렸어요. 산사태로 인한 피해 상황과 복구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석규도 참석했고 그의 이야기는 모두의 관심을 끌었죠. 김 할아버지, 그 소가 정말 산사태를 예측했다면 우리 마을의 영웅이네요. 이장이 말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돌아온 김석규는 복철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복철아, 내가 영웅이 됐어. 사람들이 모두 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복철이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눈빛은 밝아 보였어요. 수의사에 따르면 다리의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다행히 다른 내부 손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대피소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었을 때 김석규는 복철이와 함께 할 새로운 집을 찾아야 했어요. 그의 집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같은 자리에 재건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복철아, 우리 새 집을 찾아야 할 것 같아. 김석규는 복철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인근 마을에 사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김석규와 복철이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고 했죠. 할아버지, 저희 집 근처에 빈 농가가 있어요. 산자락 아래라 안전하고 텃밭도 있어서 농사 짓기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시면 함께 가보실래요? 젊은 남자가 제안했습니다. 김석규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철이도 데려갈 수 있을까요? 젊은 부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소는 할아버지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김석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시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에도 복철이가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이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들었니, 복철아, 우리 새 집을 구경하러 가자. 김석규는 복철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복철이는 마치 이해한 듯 부드러운 울음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산사태 발생 6개월 후 김석규와 복철이는 산자락 아래 새 농가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소개해준 집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오래된 집이었지만 튼튼했고 주변 환경도 복철이가 지내기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산에서 충분히 떨어져 있어 안전했죠. 복철아, 오늘도 좋은 아침이구나. 김석규는 매일 아침 복철이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복철이는 산사태 이후 다리를 절뚝거렸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어요. 매일 아침 김석규가 문을 열면 반갑게 그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산책할까? 김석규는 복철이의 목에 끈을 걸었습니다. 산사태 이후 김석규는 복철이의 행동에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복철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할 때면 즉시 주의를 기울였고 특히 불안한 기색을 보이면 더욱 경계했죠.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하늘도 맑고. 김석규는 복철이와 함께 마을 길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김석규와 복철이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어요. 산사태 이후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인근 지역까지 알려졌고 심지어 지방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영웅소 복철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김 할아버지, 복철이 오늘도 건강해 보이네요. 마을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럼요, 이 녀석은 강하니까요. 김석규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철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땅을 발로 치기 시작했죠. 김석규는 즉시 그 의미를 알아차렸어요. 복철아, 무슨 일이니? 김석규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철이는 계속해서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마치 산사태 전날과 비슷한 행동이었습니다. 김석규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마을 이장에게 연락했죠. 이장님, 복철이가 이상 행동을 보입니다. 지난번처럼요. 김석규의 목소리에는 급박함이 묻어났어요. 이장은 김석규의 말을 믿었습니다. 산사태 이후 마을 사람들은 복철이의 특별한 능력을 인정했고, 특히 이장은 그 믿음이 강했죠. 즉시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전을 위해 모두 마을 회관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복철이의 예측이라는 말에 서둘러 대피했어요. 불과 2시간 후 마을 뒤편 작은 산에서 실제로 작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죠. 정말 놀랍군요. 그 소가 또 맞췄어요. 마을 사람들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복철이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어요. 주민들은 그와 김석규를 땅의 속삭임을 듣는 자들이라 부르며 경외했습니다. 김석규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복철이 덕분에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죠. 복철아, 너는 정말 특별한 녀석이야. 김석규는 매일 밤 복철이에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김석규와 복철이는 특별한 교감의 방식을 발전시켰어요. 복철이의 미세한 행동 변화를 김석규는 즉시 알아차렸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불안함인지 실제 위험 신호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장님, 오늘 복철이는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지만 위험 신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날씨 변화 때문인 것 같아요. 김석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질학 연구팀이 마을을 방문했어요. 그들은 복철이의 능력을 연구하고 싶다며 김석규를 찾아왔습니다. 김 할아버지, 복철이의 행동과 지진 활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어요? 연구팀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김석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 연구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복철이를 힘들게 하지는 마세요. 김석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복철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주변에 지진계를 설치했어요. 그들은 복철이가 불안해할 때마다 지진계 수치를 기록했고 실제로 미세한 지진파와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김 할아버지, 복철이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초미세 지진파를 그는 감지하고 있어요. 연구원이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학술지에 실렸고 복철이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졌어요.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고 김석규와 복철이는 잠시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복철아, 내가 유명해졌구나. 김석규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김석규는 이런 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그와 복철이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었죠. 명성은 일시적이지만 그들의 인연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복철아, 우리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태어났나 봐. 김석규는 복철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복철이는 그 말에 부드럽게 울음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치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산사태 1년 후 마을에서는 특별한 기념일을 만들었어요. 안전과 공존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자연과 인간, 그리고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김석규와 복철이가 있었죠. 오늘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의 조화를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장이 행사 시작을 알렸어요. 김석규는 복철이와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박수 속에 그는 간단히 소감을 말했죠. 저와 복철이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날 밤 김석규는 복철이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양현금이 좋아했던 빨간 스카프였습니다. 복철이의 목에 그것을 두르며 김석규는 속삭였죠. 현금이도 너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우리 셋은 영원히 함께야. 산사태 2년 후 세월의 흐름은 복철이의 몸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17살이 된 복철이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외양간에서 누워 지냈어요. 다리의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걷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주의사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복철이의 나이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죠. 소의 수명은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입니다. 복철이는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았어요. 주의사가 말했습니다. 김석규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저몄어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복철이는 그에게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으니까요. 가족이자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복철아, 오늘은 어떠니? 김석규는 매일 아침 외양간에 들러 복철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복철이는 여전히 김석규를 알아보았고 그가 오면 반가운 듯 작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마저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죠. 김석규는 복철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깨끗한 짚을 깔아주고 좋아하는 당근과 사과를 먹였으며 따뜻한 물로 몸을 닦아주었어요. 내가 없었다면 내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김석규는 종종 복철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복철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먹이를 거의 먹지 않고 눈빛도 흐려졌습니다. 김석규는 즉시 수의사를 불렀지만 돌아온 답변은 그가 두려워하던 것이었죠. 김 할아버지, 복철이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수의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김석규는 그날 밤 외양간에 담요를 가져와 복철이 곁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외양간 틈새로 들어와 몸을 떨게 했지만 그는 복철이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복철아, 기억나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김석규는 담요를 더 끌어당기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양현금과 함께 복철이를 데려왔던 날, 처음으로 복철이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반짝였던 복철이의 눈빛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양현금이 세상을 떠난 후 복철이가 어떻게 그의 곁을 지켜주었는지, 산사태가 났을 때 어떻게 그의 목숨을 구했는지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야, 복철아.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김석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철이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김석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죠. 김석규는 복철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현금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만나면 내 안부도 전해주렴. 김석규는 눈물을 참으며 속삭였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복철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김석규는 복철이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올려놓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어요. 마지막 숨을 내쉬기 전 복철이는 마치 미소를 짓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히 가거라, 내 친구야. 김석규는 복철이의 눈을 감겨주었어요. 복철이의 장례식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게 치러졌습니다. 김석규는 양현금의 묘 옆에 복철이를 묻기로 했죠. 마을 사람들도 함께 참석해 복철이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이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우리에게 자연과의 공존을 가르쳐 준 스승이었습니다. 이장이 추도사를 읽었어요. 봄이 오고 복철이의 무덤 위에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김석규는 그것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마치 복철이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매일 그 작은 싹에 물을 주고 돌보았죠. 잘 자라거라.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김석규는 자라나는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작은 싹은 어느새 사람 키만큼 자랐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복철이 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석규는 그 나무 아래 의자를 놓고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죠. 어느 날 이웃 농장에서 키우던 암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주인이 새끼 소를 데리고 김석규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송아지를 할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요. 복철이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젊은 농부가 말했습니다. 김석규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작은 송아지의 눈을 보자 마음이 녹았어요. 그 눈빛이 복철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고맙네. 잘 키워볼게. 김석규는 송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새 송아지의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었어요. 복철이처럼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연결과 순환이었으니까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김석규는 복철이 나무 아래 앉아 희망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단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김석규는 희망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나무의 잎사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동의하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김석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어쩌면 양현금과 복철이가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철이 나무는 더욱 크게 자랐고 그 가지는 양현금과 복철이의 묘를 감싸 안았어요. 마치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약속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서 김석규와 희망이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그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했어요. 저기 보세요. 땅의 속삭임을 듣는 자들이 다시 함께하고 있어요. 김석규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사랑과 헌신은 형태를 바꾸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것을. 복철이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고마워, 복철아. 내 덕분에 나는 삶의 의미를 깨달았어. 김석규는 나무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불고 햇살이 비추는 그곳에서 생명의 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할아버지를 쫓아낸 소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